1달락이요. 주의 세팅 단락입니다. 경기 침체돼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자 우리 이제 고1 학생들 시험이다 보니까 여기서 배경식을 따로 묻긴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어. 알고 있다고 전작을 낸다고. 저랑 같이 이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경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자 경기가 침체가 되면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고 그럼 당연히 물건이 안 팔려. 생산 규모 축소되겠죠. 그럼 당연히 고용이 줄겠죠. 고용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가게 수입도 줄겠죠. 소비는 더더욱 위축되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악순환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유동성을 늘린다라는 통화 정책이고 이게 18학년도 6월 평가에 출제가 됐었는데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어라. 수능에서 뭐 경제 과목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럼 있던 시절엔 경제 공부했냐? 안 했어 어차피. 법과 정치 있었는데 없어졌다 있어졌다 모르겠고 어차피 선택자만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다 수능 국어로 짬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에서 전 과목을 다 다뤄줘야 되는 거고 전 과목이 이상해. 응? 예를 들면 봐봐. 수학에서 코딩을 가르칠 수가 없어. 근데 수열을 모르면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이 이제는 그냥 전 과목 짬 처리가 된 과목이고 다 처리해줘야 돼요. 다 해야 돼. 그래서 힘든 과목이야 사실은. 계속 볼게. 자,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단락 그래서 유동성. 1단락, 2단락 연결되는 정보가 있으면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읽어야 되는 거냐면 이런 걸 읽어야 되는 거야.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간 이 포인트가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고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으면 이게 가장 정보가치 높은 겁니다.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잡아야 돼. 쉽게 유동성은요. 돈이야. 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면 경기가 좋아지고 돈을 줄이면 경기가 죽어.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일단은 이 지문을 최대한 털어본 다음에 이거 고3 수준의 설명을 해줄 건데 그냥 이거 사실 고3으로 나와도 전혀 손색 없는 수준의 지문이에요. 아니 진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사회적 수준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어쩔 수가 없어. 시대가 그래. 유동성이나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현금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반면 여기 나왔죠. 현금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다. 그러니까 쉽게 유동성이라는 건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돈처럼 쓸 수 있는 거야. 토지 같은 건물 부동산은 내가 현금화를 해야 되잖아. 돈을 이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갖고 있어야 현금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건 유동성이 낮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처럼 정리하면 유동성은 뭐다?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흔히 내가 나왔죠. 무슨 말을 하는지. 화폐야 화폐. 뭐라고? 통화량이 아니야. 두 가지 의미라는 거야. 예를 들어 시중의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유동성이 넘쳐난다고 표현하고 통화량이 줄어들 때 유동성이 감소한다고 표현합니다. 유동성이 넘쳐날 경우 시중의 화폐가 흔해지는 상황이므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3단락. 유동성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은 떨어집니다. 국가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유동성을 조절해요. 이때 금리는 이자율이래요. 이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로 구분이 되는데 기준금리는 국가가 정한 기준이야. 좀 더 엄밀하게는 중앙은행이 결정을 합니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영향을 받아서 시중은행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이 가계나 기업과 거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가령 시중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과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 대출 경향이 커지고 그 결과 유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시중금리가 높아졌어. 이자 수익과 대출 이자 부담이 모두 늘어나다 보니까 유동성 감소하게 된대요. 자, 일단 다 잡으시고 여러분이 이거 지문 모르잖아요. 못 푸는 게 정상이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원점수가 되게 높아서 신기하긴 했어요. 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만일 경기가 침체가 되면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시중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한대요. 그 결과 유동성을 증가하고 투자 확대가 된대요. 또한 기업 생산 고용이 늘고 확대 추가되고 활성화된대.
반대로 경기 과열돼서 자산 가격이나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해결을 한다는 거야. 하지만 5달러. 자,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기준금리 인하에서 유동성 공급하더라도 소비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기 활성화되지 않고,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있는 경우 사람들은 오히려 투자를 못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도 않아. 경기 침체가 계속돼 버려. 이것을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불렀대요. 자, 이거 전적으로 수능 지문 엮은 건데 고1 때 이거를 먼저 기본기를 쌓아주려고 이 정도 내용으로 자세히 다룬 겁니다. 잘 들어. 잘 들어. 근데 안 들어. 잘 들으라 그래도 안 들어. 아, 미치겠어 진짜. 아, 죽겠다 진짜로. 뭐 얘기하면 뭐 모르니까 그냥 벽 보고 혼자 수업할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자산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용 가치를 초과하는 버블이 항상 껴 있는 상태고,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요. 항상. 그런데 아까 배웠다시피 잘 들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금리는 이자율이야. 그러면 돈을 빌리는데 내일 돈이 적어져요. 예를 들면 봐. 내가 10억을 빌릴 건데 금리가 10%인 시대가 있었고 금리가 1%인 시대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만 내면 돼요. 1년에 1,000만 원만 내면 돼요. 10억 1%면. 10%면 1억을 내야 돼요. 됐어?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뭐 롯데 시그니엘이 몇십억 하겠지만 그냥 10억이라고 칩시다.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10억을 대출받아서 그 집을 샀다고 치자. 그러면은 금리가 10%일 때는요, 한 달에 월세를 9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야. 이해됐냐? 그런데 금리가 10%면 한 달에 월세를 900만 원을 내야 그 집 살 수가 있는 거야. 나왔죠? 금리가 싸면 쌀수록 사람들은 돈을 빌리는 값이 적어지니까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 얘기야. 그래서 금리를 떨구게 되면요, 통화량은 늘어요. 자,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네. 시그니엘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 옛날에 10억 하던 게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으니까 저 20억 줄게요.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집은 언제 사야 될까? 그런 거야, 얘들아. 간단한 문제. 아주 간단한 공식이야. 아주 간단한 공식이라고. 지금 저쪽에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2018년에 분양가가 3억짜리였어. 그리고 코로나 한창 2021년에 얘가 6억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일 것 같아? 4개월 전에 얘 2억 9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3억에 산 사람은 손해지. 이해됐어? 즉 여기까지 산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본 거, 이게 다 너희 집의 상태야 지금. 그럼 봐봐. 자산 가치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죠? 왜 이렇게 올랐다고?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야. 그럼 언제부터 자산 가치가 왜 떨어졌다고?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겠지. 이해됐냐? 그럼 우리가 집을 언제 살지, 또는 집값이 떨어질지 말지를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 금리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니까. 금리 누가 결정한다고? 중앙은행이야. 정확하게 확인 좀 해봅시다. 잘 봐.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집을 사니까 난리가 나죠. 잘 들어. 누가 결정하냐면 연준이 결정을 해. 미국에 있는 사금융인데 이게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 기관이어야 될 것 같지? 근데 아니야. 사금융이야. 알겠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자, 연준 금리라고 쳐볼게. 보이십니까? 벌써 5%예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를 언제부터 올리기 시작하니? 보여요? 2022년 딱 1월부터 올리기 시작을 하죠. 됐어?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올렸죠. 5%까지. 그 전까지 0.25%에서 25배가 오른 거야. 됐어? 이자가 25배 오른 거야, 얘들아. 알겠니? 집값이 그러니까 반토막 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2022년 1월 고점 찍고. 그대로 확인해 볼까요?
집값 떨어지는 걸 유명했던 지역이 두 군데야. 인천하고 대구야. 자, 대구로 가봅시다.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대구시 달서구. 매매. 지도로 보기. 달서구. 자, 요즘 약간 반등이 나왔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설명 자세히 하고, 예를 들면 이걸 보시면요. 자, 매매 실거래가 보시면 알겠지만 딱 보입니까, 여러분? 네. 정확하게 언제 고점 찍고 언제 내려오니 지금? 2021년 1월 달 고점 딱 찍고 그때부터 박살나기 시작하죠. 됐어? 공식이라고, 공식. 왜 이걸 알아야 되냐고요? 여러분, 제가 강사로 정말 탑클래스 강사로 수십 년을 벌어도요, 부동산은 절대 못 이겨요. 부동산은. 내 일화를 설명해 준 적이 있잖아. 내가 강남역에 연구실을 하고 이렇게 사무실 꾸려가지고 오피스텔에 살았었는데 그 집이 2018년에 5억이었어요. 그럼 나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거. 5억도 야씨 말이 5억이지. 뭐 5억 어떻게 모아? 그 집을 왜 사? 이게 월세가 제가 200 내고 들어갔던 집이야. 정확하게는 월세 180에 관리비 40해서 220 냈어, 한 달에. 자, 그럼 봐. 이때 이 5억을요 풀 대출을 받아야 돼요. 금리가 3% 정도밖에 아니었어. 그러니까 1,500만 원이야. 금리가 3%면. 이해되니? 그러니까 월세를 낸 사람은요 금리보다 더 돈을 더 많이 냈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로 내도 더 아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월세로 들어간 거야. 우리 집주인은 이게 두 채가 있었어요. 치킨집 사장님 하시는 분이야. 자, 이게 코로나 지나고 얼마 됐냐? 15억 됐어요. 이해됐니? 더 심각한 얘기를 해줄까? 잘 들어. 갭 투자라는 건데 우리가 5억을요 자기 돈 가지고 보통 안 들어갑니다. 보통 5억에 전세가 4억이 껴요. 그럼 나는 얼마만 있으면 돼? 1억만 있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 사장님은 2억 투자해서 30억으로 팔 수가 있게 된 거죠. 전세 4억 두 개 껴있으니까 8억 빼주면 돼. 얼마 남아? 22억. 2억 투자해서 22억 되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요? 여러분 1년에 1억 버는 게 쉬울 것 같아. 연봉 1억 안 돼, 얘들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4대 보험이랑 세금을 떼가는 게 절반 이상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연봉이 3억 정도 돼야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받는데 문제는 실수령이 1억 5천이어도 쓰는 게 한 8, 9천은 될 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1년에 1억을 저축하는 사람은 최소한 연봉이 4억 넘는 사람들이야. 4억이요? 연봉 4억? 대기업 임원이야, 얘들아. 20년 돼야 대기업 임원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불과 5년 만에 22억 벌었어요. 알겠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 돈복사 공식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집 한 채 못 갔습니다. 그럼 돈복사 공식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돈복사 공식을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잘 몰라. 왜?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 돈 가지고 누구나 집을 살 수 있었고 누구나 집을 샀고 누구한테나 문제가 안 된 세대거든. 근데 불과 4세대만 해도 저 돈복사 공식을 알았냐 몰랐냐에서 격차가 쫙쫙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니네 세대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라는 과목은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수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었으면 나는 수학 강사를 했을 거야. 국어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이 돈복사 공식을 모르면 평생 거지 되는 겁니다. 무슨 직업을 가져도 의미가 없어. 우리 누나 심지어 의사야. 우리 매형 치과 의사야. 집이 아직도 없어. 충격적이니? 왜 깜짝 놀라? 집이 아직도 없어요. 돈복사 공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집이 생겨? 정신 차려야 돼. 치킨집 사장님이 부부 의사보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업 갖는다고 인생 바뀌는 시대가 아니야. 이런 정보를 처리할 줄 모르고 이런 정보를 활용할 줄 모르면은 그냥 조지는 거야. 제 예상대로 이게 고1 첫 시험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을 2번을 하잖아. 전체 학생들 공통으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 교과서별로 지금 분반 수업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교과서 나름대로 되게 유익하고 좀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시간들인 것 같아. 좀 여유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것들도 있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대로 이 수능 국어라는 여러분의 성인이 되기까지 되게 중요한 관문에 있어서 3년 동안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첫 지침이 되는 이 3월 학평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소재를 잘 다루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죠? 금리와 자산 가격이 그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곱셈 공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돈의 공식이겠지. 여러분 근의 공식 몰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돈의 공식을 모르면 진짜 조집니다. 얘들아 잘 들어. 여러분이 편돌이를 했어. 그럼 요즘 최저시급 올라가지고요 200 정도 벌어요. 대리 같은 거 알바로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주에 60시간 정도 일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3,400은 법니다. 알뜰살뜰 100 쓰고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한 달에 200만 원씩 또는 300만 원씩 1년 모아봐. 그럼 2,500 모아. 이거 4년 모으면 1억이에요. 얘들아, 니네가 대학을 안 가고 24살에 1억 모을 수 있어. 모을 수 있다니까. 잘 들어. 아까 우리 이 동네 집이 얼마였냐면 3억이었죠. 전세가 2억이 껴있어 보통은. 얼마면 살 수 있어? 1억이면 살 수 있다고요. 됐니?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3억짜리 집이요. 2018년에 3억의 분양을 받아서 2021년 얼마가 됐다고요? 6억이 됐다니까. 여러분 투자금 1억이에요. 전세 2억 빼면 4억이야. 됐어? 4배야 4배. 4배라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돈 복사야. 잘 들어.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높이겠다라고 수차례 예고했고 실제로 21년 1월부터 높이기 시작을 해. 이걸 언제 팔면 돼요? 이 시점 전에서 팔면 되는 거야. 정확하게 이 시점에 꼭지였어요. 됐니? 그럼 여러분은 4억 벌고 나와서 지금 얼마 들고 있어? 4억을 들고 있는 상태인데 저 집값이 다시 3억으로 가. 됐어? 더 떨어질 거야 근데. 자 그러면 똑같아. 3억짜리 집을 전세 2억 끼면 얼마에 살 수 있어? 1억에 살 수 있어. 지금 몇 채 살 수 있어? 4채요. 10년 뒤쯤에 한 번 더 와 흐름이. 곱하기 4야. 됐니? 얘 편돌이 4년 한 거 가지고 이제 10년 뒤에 16억 만들어서 평생 탱자 놀아도 돼요. 돈 복사라고. 이 공식을 모르잖아. 아무 필요 없어. 서울대고 의치학대고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서울대 나왔다.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이거 모르면. 다 쓰잘데없는 얘기야. 왜? 의식주가 주가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적분이. 주가 해결 안 되는데 서울대 나오는 게 의치학대 나오는 게 무슨 해결이 되냐고. 아무 의미 없어. 보셔야 돼요. 잘 들어. 당연히 중앙은행은 정부 기관이어야 될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이 설립되게 된 역사적 사건이 1907년 대공황이에요. 한 번만 설명한다. 니네 평생 못 듣는 얘기야 어디서. 2019년 대공황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이때 누가 해결을 했냐면 유럽의 금융자본이 해결을 해요. 그리고 그 금융자본의 대리인이 JP모건이었어요. 그래서 JP모건 주도 하에 금리가 100%씩 올라. 그러니까 내가 1억 빌리면 1억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JP모건이 싹 불러다 모아요. 너희 배신하다 뒤진다. 그리고 내가 문제 해결한다. 자 앞으로 내가 돈을 꺼줄 테니까 너희 시중은행들은 10%의 대출을 해줘. 대출 연장해줘. 그래서 1907년에 왔던 대공황 금융위기를 JP모건이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주장을 하겠죠. 야 봐라. 중앙은행 없으니까 난리 나잖니. 중앙은행 만들자. 해서 반대 무릅쓰고 1차 세계대전 터진 뒤에 중앙은행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의 신은 연준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신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그거야. 연준하고는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주체고 정부는 재정정책의 주체입니다. 재정정책에 대한 지문은 추후 나오겠지만 중요도가 여기가 수능의 90%.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돈을 지배하는 주체는 중앙은행이거든.
자, 그럼 중앙은행은 어떤 통화 정책을 쓰냐? 지금에 있는 일을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금리를 높이는 포지션이야. 오케이? 너무 과열이 됐어요. 왜?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 물가가 아주 폭등이에요. 그래서 1달러짜리 하던 1리터짜리 우유가 갑자기 3달러 가는 거야. 우리 애 밥을 못 먹여. 50만 원, 100만 원 하던 월세가 3배 뛰었어요. 300만 원 가버리는 거야. 잘 봐. 내가 트럭 운전을 해가지고 월에 300을 번다고 칩시다. 유류비가 한 100만 원 정도 썼다고 치자. 그럼 200만 원 내가 순이비라고 치자. 근데 갑자기 유류비가 3배 올라, 전쟁 때문에. 그럼 내가 트럭 운전 할 수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화물연대 난리치고 했던 게 다 그런 맥락이야. 즉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은 사회적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가를 낮춰줘야지. 물가를 낮춰주면 어떻게 해야 돼? 시중에 돈을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시중에 돈을 어떻게 줄여버리는 거냐? 금리를 높이는 거야. 금리는 뭐라고? 이자율. 그러면 10억 빌리는데 1,000만 원 내던 거 10억 빌리는데 1억 내라고 한다고 쳐봐. 그럼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10배 됐으니까 빨리 갚아버리는 거야. 아까 봤죠? 0.25에서 5%까지 올라간 거. 그러면 25배가 늘어나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이자 50만 원을 내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자를 25배를 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이자 50만 원 내고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은행에서 이제 2년 만에 야 이자 750만 원 내가 된 거야. 이해됐어요? 난리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빨리 갚아야 돼. 그러니까 있는 돈은 다 갚기 바빠. 신용대출, 신용하고 대출하고 동의어야 얘들아. 신용카드는 그래 대출카드다 얘들아. 그래서 신용대출을 빨리 줄여요. 그럼 내가 갖고 있던 돈이 없어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아이폰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 집 사야 되는데 못 사. 차 사야 되는데 못 사. 소비 투자가 줄어요. 수요가 줄고 따라서 공급도 줍니다. 그러면 경기가 진정되는 거야. 그럼 경기가 진정되면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겠죠?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물건을 안 사겠죠? 물건을 안 사니까 물가도 떨어지는 거야. 서로 덜 사니까. 왜? 이런 게 한 100개가 남았어. 어떻게 해야 돼? 와, 지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세상 우울한 표정을 갖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좀만 힘내세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 너희 그 문법 좀 몰라도 돼. 의문이 뭐가 중요하고 뭐 중요해요? 그거 솔직히 뭐 평파일만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 얘들아.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근데 얘는 여러분 모르면 진짜 모르면 이건 난리 나는 거야 그냥 진짜로. 이건 생존 불가예요 그냥. 여러분이 농경시대 태어났으면 농사지을 줄 모르면 죽어야 되는 거야. 수렵채집 시절에 태어났으면 수렵채집의 기술을 못 배우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돈복사 공식을 모르면 그냥 죽는 거야. 그것 말고 길이 없어. 알아서 해. 알아서 하시는데 집중 좀 해 제발. 언제 얘기할 거야? 한 4년 뒤에 얘기할까? 재수 삼수할 때? 자, 그러면 너무 또 불황이 올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또 경기 살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가버려. 그럼 불황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돈을 푸는 거야. 그럼 돈을 어떻게 푸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자, 그럼 봐. 내가 10억을 빌리고 1억을 내던 고금리 시대에서 10억을 1,000만 원만 내면 빌릴 수가 있어. 또는 10억을 100만 원만 내면 빌릴 수 있어. 그럼 봐. 10억짜리 집을 1년에 100만 원만 내면 나는 살 수 있다니까. 사야지. 그러니까 경기 주체들은요. 신용과 대출이 동의어라 그랬다. 신용 대출을 해요. 그럼 돈이 풀리겠죠? 가게도 기업도 돈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옛날에는 내가 5억밖에 없었으니까 못 샀던 10억짜리 집을 10억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돈이 풀렸다고 해서 갑자기 10억짜리 집들이 막 엄청 생기는 건 아니잖아. 이해됐어? 공급은 천천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생산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차를 가지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은 늘었겠다. 사람들이 돈은 많네. 소비와 투자를 늘려요. 그러면 수요 공급도 늘어. 경기가 좋아져. 사람들의 구매력이 좋아져.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매력은 좋아지면 공급이 따라오긴 한계가 있다니까. 왜? 당장 아파트 지으면 3년 뒤, 5년 뒤에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당장 돈이 많아. 그러면 지금 있는 집을 살려고 경쟁을 할 거 아니야 서로. 제한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구매 경쟁이 일어나니까 가격이 뛰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래서 물가든 자산 가치든 오르게 되는 거고 금리를 높이게 되면
물가든 자산 가치든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 지문이 이 내용이야. 내가 방금 설명한 전체 내용. 여기서 하나 이제 추가로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을 대상으로 채권을 매매하는데 채권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 뭔지 설명을 할게. 쉽게 얘기하면 채권은요, 빚증서야. 대표적인 빚증서는요, 국채 같은 게 있어. 국가가 빚을 내서 재정 정책을 쓰는 거야. 또는 회사채가 있어. 예를 들면 초코파이, 오리온 같은 제도도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 자본 조달해서 사업을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봐. 중앙은행이 그런 빚증서인 채권을 사들인다고요. 그러면 채권을 산 대신에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야, 얘들아. 됐어? 그러면 여러분, 돈이 풀렸다는 건요, 잘 들어. 뭐든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됐어? 통화량이 늘었다. 통화 공급이 늘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돈을 빌려 쓴 대가로 내는 건데 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금리도 떨어져야죠. 대가도 떨어져야지. 그래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했을 때 통화량이 늘고 돈 공급이 많아지니 돈 가치 떨어져 금리 떨어지는 거야. 자, 이해 안 돼도 두 번, 세 번 듣고 고3 때까지 이해를 해야 돼. 자, 두 번째. 채권을 매수하게 되면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채권이 없어. 채권을 사들이고 있으니까 채권 수요가 많아져. 그럼 채권의 가치도 높아져. 채권은 빚증서라 그랬잖아. 이해됐어? 그럼 빚증서기 때문에 채권 수요도 많고 가치가 높아져서 빚을 낸 대가로 내는 금리를 덜 줘도 채권을 서로 살려고 할 거야.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 2년 뒤엔 이해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야. 하나 더. 잘 들어. 가계는 소비 주체고 기업은 생산 주체야. 간의 수공업 시절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가계는 소비 주체인데요. 금리가 떨어져. 그러면 내가 낼 이자율이 떨어진 거야. 이자가 떨어지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1억짜리 차를 사려고 금리가 20%일 때는 2천만 원을 내야 돼, 1년에. 근데 금리가 1%면요. 1억짜리 차 빌리는데 이자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 즉 금리가 떨어지면 금융비용이 떨어지니까 가계는 소비를 늘릴 수가 있고 기업은 투자를 늘릴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모든 건 누가 결정한다고? 연방준비제도라는 페드가 있고 FRB라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이 있어요. Federal Reserve Bank에서. 얘네가 주체가 돼서 결정을 합니다. 얘네가 금리를 높일 건지 낮출 건지를 결정합니다. 아시겠어? 결국에는 그래서 얘네들만 보고 있는 거야. FOMC라는 게 뭐냐? 얘네가 금리 결정하는 날이야. 그래, 매 FOMC마다 맨날 뉴스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됐니? 이 얘기예요. 질문. 결국 이 질문이 이 내용이야. 여기까지 끝이야. 자, 그럼 바로 문제 풀게요, 이제. 위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중앙은행 역할이 있었죠. 뭘 결정한다고 얘네가? 금리 결정. 자, 얘네가 그럼 금리 결정하고 두 번째 뭐라고? 유동성도 결정하는 거야. 유동성이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화폐야. 통화량을 결정하는 거야, 얘네가. 금리 결정하고 얼마나 시중에 돈 풀릴 것인가 통화량을 얘네 결정한다고. 세 번째, 기준금리에 시중금리는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 따라와. 시중은행도 돈이 있어야 가계기업에 대출해주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꼬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네가 결정한 기준금리에 플러스 가산금리로 꺼주는 거야. 알겠니? 다시 얘네가 기준금리가 있죠. 시중은행에서 가산금리를 더해서 시중금리가 되는 거야. 알고 있어야 된다. 나오는 이유가 있겠지. 고1 때부터 이런 게. 경기 침체, 사람들 더 놓고 작살나요. 유동성에 대한 케인즈 주장의 한계는 마지막 결론 단락인데 그냥 이게 결론 단락 주제이기 때문에 그걸 한계를 다루기엔 당연히 한계가 있죠. 정답 5번 끝이야. 결국 한계라는 정보 구조를 찾았냐예요. 20번 문제 봅시다. 윗글 바탕을 할 때 기억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국가의 통화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잘 봐. 기준금리를 내리면 돈 땡길 수 있는 금융 비용이 줄었으니까 시중의 유동성 통화량이 는다고요. 통화량이 늘었어 뭐든지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내리면 증가하고 하락한다. 정답 1번 끝이네. 깔끔하죠? 됐어? 자꾸 내용일치 발췌도로 푸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걸 결국 이해하셔야 돼. 이게 돈복사 공식이니까. 모르면 그냥 인생 그냥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세대는 그래. 왜? 잘 들어봐 진짜. 대학 가면 뭐 할 거냐고. 진짜 4년. 얘들아 너희가 대학교 4년 동안 쓸 학비랑 생활비 생각하잖아. 1억이 넘어. 차라리 그 1억 가지고요. 금리 떨어졌을 때 집 하나 사놓으면 된다니까. 평생 놀고 먹어도 돼. 진짜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돈과 직업은 이제 구분이 되는 시대예요. 직업은 직업이고 돈은 돈이야. 내 인생의 가치는 직업에서 찾는 거야. 돈은 돈대로 동공식으로 버는 거야. 알겠어요? 계속 갑니다. 21번. 유동성의 함정에 대한 이해. 시중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더라도 침체가 지속될 수 있었고 그거였거든요. 이게 마지막 단락 주제야. 정답 1번인데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런 어떤 경기 지표가 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이런 파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파동이.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불안과 호황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자산 가치도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자, 1997년 IMF야. IMF 지나고까지는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2008 리먼이 터졌어요. 문제는 2008 리먼 터졌을 때 갑자기 자산 가치가 이렇게 폭등해 버리는 거야. 됐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만큼이 근본이 없는 가치가 생겨버린 거야. 이걸 버블이라 그래요. 이렇게 원래 자기 가치보다 폭등한 가치가 생기면은 결국 얘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때 예를 들면 10억 주고 산 사람은 결국에는 예를 들어 5억이 되면 마이너스 5억을 손실을 보는 거야. 알겠니? 그럼 그 사람은 퇴출되는 거예요. 왜? 파산을 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런데 리먼 터지고 나서는 이 일이 생겨버린 거야. 왜 생겼냐? 이거예요 이제. 자, 2008 리먼이 터졌어. 수능 지문이고 다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터졌는데 이게 진짜 대박으로 터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려서 어떻게든 신용대출을 늘려주고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늘겠죠. 왜? 금리 낮췄으니까 금리가 갑자기 뭐 5% 가던 게 0.5%가? 야, 일단 대출해서 돈부터 갖고 있자야. 그래서 가계 기업은 일단 이자가 싸니까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신용대출은 몰빵 땡겨놨어. 근데 문제는 이거를 소비 투자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왜? 경제 위기가 와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통화량을 늘린 거잖아요. 그럼 경제 위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괜히 섣부르게 소비하고 투자했다가는 누가 책임을 져? 그래서 신용대출도 늘어서 통화량도 늘은 상태인데 그 돈이 소비 투자로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수요 공급도 안 넓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경기를 살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첫 번째. 됐어? 그래서 경기는 여전히 좋아지질 않아. 문제는 돈은 생겼죠. 뭐 할까 본 거야. 뭐 할까 봤더니 얘들아 잘 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경제 위기에는 상식적으로 위험자산으로 돈이 쏠리겠니?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겠니? 경제 위기가 왔다니까.
위기가 오면 위험자산으로 투자를 하겠어요?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하겠어요? 그냥 단어 뜻만 봐. 경제 위기가 왔어. 위험자산에 돈 넣을래? 안전자산에 돈 넣을래? 당연히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안전자산에 갑자기 폭등이 와요. 됐니? 안전자산이 대표적으로 두 개야. 대한민국에서는 강남부동산이고요. 부동산이 아니야. 정확하게 강남부동산이 안전자산이야.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주식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애들. 근데 얘네들이 또 이제 바뀌죠, 나중에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폭등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봐. 경제 위기는 해결도 안 되는데 버블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지라는 고민을 코로나 전까지 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또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얘네가 결정한 핵심은 뭐냐면 금리예요. 됐어? 그리고 결국 금리는 물가를 결정해요. 다시 얘네가 결정하는 거 금리야. 물가를 결정해요. 이해됐니? 금리를 낮추게 되면 물가나 자산 가치가 올라. 그래서 올랐던 거야, 코로나 때. 됐어? 그리고 너무 올라버리면 이제 살기 힘들어, 사람들이. 해결해야 돼. 그래서 금리를 다시 높여야 돼요. 그러면 물가가 떨어져요. 자산 가치도 떨어지는 거고. 이게 가장 기본 공식입니다. 됐어? 여기까지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10초씩 잡아주시고. 그러면 21번 유동성의 함정 무슨 뜻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었지만 그게 소비 투자 활성화, 수요 공급 활성화, 경기 활성화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돈만 보유하고 있다가 안전자산이 폭등하네. 이참에 돈 벌어야지. 투기 과열로 이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 버블이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경제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또 돼버렸죠. 그게 바로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자, 그럼 이 설명을 왜 하냐?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기존 기출 소재들이고 이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유불리는 당연히 갈리기 때문에 정리해드렸고, 두 번째,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가져야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돈 버는 게 아니라고요. 돈 공식 모르면요 그냥 돈은 벌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 뭐 부동산 어떻게 사나요? 여러분 3천만 원이나 2천만 원으로도 가능한 물건들이 있고, 진짜 여러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한 4년 뒤지기 일해서 1억 모으는 거 누구나 해. 우리나라에서라면 1억 모았어요? 바로 부동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세대에 태어난 거야. 왜냐하면 지금의 집값 하락이 짧아도 1, 2년이고 길면 5에서 7년이거든요. 그래서 딱 여러분은 성인이 된 이후에 바닥에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세대예요. 바닥 시점에. 최소한 얘네가 5년에서 10년 정도는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대는 내가 얘기한 대로 20대 초중반에 뭔가를 아마 겪을 거고, 또 20대 후반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벌써 그때부터 격차가 벌어지는 세대일 거야 아마. 투자를 해놓은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사이에서. 근데 사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많은 그런 세대인 거죠. 과제가 많은 세대예요. 왜냐하면 대학생 때는 대학생 나름대로의 과제가 있고, 뭐 취업도 해야 될 거고, 연애도 해야 될 거고, 사회생활도 해야 될 거고, 별의별 걸 다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돈까지 또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의 무게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의고사에서도 저도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자, 이 지문 설명 그럼 끝난 거다. 한 문제 더 남았네. 봅시다.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겁니다. 금리가 보통 0.25씩 오르거든. 0.25 올리는 걸 베이비 스텝이라 그러고, 0.5 올리는 걸 많이 올렸으니까 빅 스텝, 0.7 올리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 봅시다. 자, 금융당국은 오늘 빅 스텝을 단행했고요. 빅 스텝이라는 것은 금리를 0.5%를 올렸어요. 자, 그럼 저 따라오세요. 금리를 0.5% 올렸더니 실용대출 줄 것이고, 통화량 줄 것이고, 소비투자 줄 것이고, 소형급 줄 것이고, 경기는 진정될 것이고, 물가는 내려가겠죠. 이처럼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한 것은 과도하게 증가한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의 상승과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치 폭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였다. 됐죠?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 요약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 고일들한테 이걸 왜 내겠어? 알아야지 이제. 뭐 미적분이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100번 중요합니다. 자, 투자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당분간 부동산 투자를 미루고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 어머나.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물어봤네. 맞죠? 동공식이야 그대로. 봐.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치는 하락할 거라고. 됐죠? 그럼 당연히 보류하고 준비하고 봐야죠.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소비가 위축된다니까요. 맞죠? 동시에 또 뭐라고? 또 뭐라고? 물가도 떨어질 거라고. 그럼 물건 언제 사는 게 낫겠어? 물가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낫겠지. 이해됐니? 물가가 이제 덜 떨어진 거야. 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야지.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겠죠. 정답 2번이죠.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은 뭐도 안 사는 거야. 중고차 같은 것도 안 사는 거야. 지금은 물건 살 때가 아니라고. 줄여야 될 때야. 줄여야 될 때. 뭐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똑같은 중고차가 어떤 때는 1,000만 원인데 어떤 때는 1,500이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계속 볼게. 기업인은 대출을 통해 자금 확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죠. 왜?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이자 낼 게 많아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투자 못 하죠. 공장장 역시 마찬가지. 금리가 높아지니까 소비가 줄죠. 소비가 지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겠죠. 그럼 재고 대비해야죠. 은행원은요. 금리가 높아졌잖아.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뭐 하겠어? 저축하면 이자 많이 받잖아요. 저축이 높아지겠죠. 됐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봐. 여러분이 누가 될 수 있어? 투자자가 될 수 있죠. 소비자가 될 수도 있죠. 기업인이 될 수도 있죠. 공장장이 될 수도 있고 은행원이 될 수도 있잖아.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뭐냐. 잘 들어. 경제라는 과목이 수능 선택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반대로 모든 학생이 필수로 생존 지식으로 배워야 되는 과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넣은 거야? 수능국에다 넣어준 거야 이렇게. 여러분 고1 첫 지문으로. 첫 시험으로.